쨍그랑. 도자기 접시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다. 장미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접시는 이미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 사이로 방금 전까지 담겨있던 나물이 비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편하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0년을 집구석에서 놀면서 음식 솜씨 하나가 늘지를 않아. 쪽팔리지도 않냐? 남편 윤재현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명절 오후에 나른함을 깨우는 것은 언제나 이런 시기였다.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까짓 거 차린다고 유세 떠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애써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조카 중 한 명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장미란 57세. 그녀는 평생을 이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결혼 초기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았다. 은행 지점장이던 남편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 믿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그녀를 붙들었다. 딸 윤유진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아들 윤도현이 취업할 때까지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은퇴 후 윤재현은 오히려 더 권위적으로 변했다. 직장에서의 지위를 잃자 그는 집안에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인품 좋고 자상한 전직 지점장으로 통했다. 동네 어르신들과 만나면 온화하게 웃었고 후배들에게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집 안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특히 명절이면 더 심해졌다. 대가족인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추석과 설날은 미란에게 1년 중 가장 두려운 날이었다. 30인분이 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전날부터 잠을 설쳐야 했고 제사상을 차리고 치우는 동안 허리를 펼 시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친 몸보다 더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의 말이었다. 재현은 친척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미라는 서서히 자신이 이 집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엄마. 부엌 쪽에서 딸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24세 딸은 대학원 과제에 치이면서도 명절이면 집에 왔다. 엄마의 지친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미라는 애써 웃으며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다. 손가락 끝에 작은 파편이 박혀 따끔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 정도 아픔은 이미 익숙했다. 유진과 오빠 도현은 엄마가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불안해했다. 명절 때마다 엄마의 얼굴에서 생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남매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는 폭력을 쓰지 않았고 밖에서는 완벽한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것이 더 교묘했다. 기분이 나쁘거나 술을 마신 날이면 재현은 달라졌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팔을 세게 잡아 끄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고 미라는 그것을 참아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집안이 깨질까봐. 미란의 불안함과 우울함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가끔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웃는 법을 잊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시누이 중 막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켰다. 거실로 돌아오자 재현은 이미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미라는 조용히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언젠가는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57년을 살면서 그녀는 한 번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다.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만이 그녀를 정의했다. 그 역할들을 벗어던진 후에 남는 장미란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이대로는 안 돼. 깨진 그릇 조각처럼 그녀의 삶도 산산조각나 있었다. 하지만 조각난 것은 다시 맞출 수도 새로 빚을 수도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꼭 쥐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 속에 자신은 없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라는 눈을 떴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처럼 펼쳐졌다. 제사상 준비,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갈비찜, 잡채, 전골. 30인분이 넘는 음식을 오후까지 완성해야 했다. 미라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옆에서 코를 고는 재현을 깨우지 않으려 숨을 죽이며 방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몸이 외우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젯밤까지 손질해둔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미라는 묵묵히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2시간쯤 지났을까? 유진이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내려왔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넌 쉬어.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잖아. 엄마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나 점 붙이는 거 할 수 있어. 유진은 앞치마를 두르며 엄마 옆에 섰다. 미라는 딸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이 자신의 손처럼 거칠어질까봐 걱정스러웠지만 지금은 도움이 절실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시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가끔 부엌을 기웃거리며 힘들겠어요 하는 말만 던질 뿐 손을 보태지는 않았다. 언니 갈비찜 간은 맞춰봤어요? 작년에 좀 짰거든요. 큰 시누이의 말에 미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나머지 친척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집 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고성방가를 했다. 그 소란 속에서 미라는 계속해서 주방과 거실을 오갔다. 도연 엄마, 물 좀. 여기 반찬 더 내와. 수저가 모자란데?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날아왔다. 미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발목은 부어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었다. 재현은 상을 차리며 이것저것 지적했다. 과일 위치가 잘못되었다. 전의 개수가 맞지 않다. 술잔이 제대로 놓이지 않았다. 미라는 그의 지시에 따라 다시 상을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제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식사 시간이 되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재현은 밖에서처럼 너그럽게 웃으며 건배사를 했다. 다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푹 쉬다 가세요. 자, 건배. 건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재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라는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빈 접시를 채우고 반찬을 덜어주었다. 갈비찜 맛있게 됐네요. 하하, 그건 우리 집사람 솜씨지 뭐. 재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미라는 그 눈빛을 알아챘다. 곧 무언가 터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형수님, 전이 좀 더 필요한데 더 붙여줄 수 있어요? 도련님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음식이 많이 떨어져서요. 새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있는 걸로 드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뭐? 오늘 제대로 한번 앉지도 못했어요. 이제 그만 대충 드세요. 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재현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손님들 앞에서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까짓 거 차리면서 유세 떠냐? 내 체면이 뭐가 돼? 재현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접시를 집어들었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쨍그랑. 접시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다. 미란이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고 접시는 그녀의 손등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엄마.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하지만 미라는 딸을 제지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테이블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재현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신우이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오빠 성격 알잖아요. 언니는 왜 괜히 맞을 소리를 해요. 그러게요.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줘야지. 형수도 꼭 분위기 깨는 짓을 하시네. 둘째 도련님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핀잔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미라는 그 말들을 들으며 무너져 내렸다. 치욕보다 더 깊은 절망이 밀려왔다. 자신을 옹호해 줄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같은 여자인 시누이들조차 남편 편을 들었다. 다들 식사 계속하세요. 제가 치울게요.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려 했다. 피 묻은 손으로 파편을 만지자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엄마 손 다쳤잖아요. 제가 할게요. 도연이 다가왔지만 재현이 아들을 제지했다. 앉아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한다. 도연은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주춤했다. 미라는 아들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저었다. 아들까지 이 상황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온 미라는 흐르는 찬물에 손을 씻었다. 핏물이 씻겨 내려갔지만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반창고를 꺼내 대충 감싸며 눈물을 삼켰다. 거실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식사를 계속했다. 미라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하지만 그 하늘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라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피 묻은 손을 감싼 반창고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가슴 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앞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미라는 그녀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손에서 피가 나는데 응급처치를 먼저 해야겠어요. 여자는 미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유리 파편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간호사였거든요. 구급상자 어디 있나요? 미라는 멍하니 찬장을 가리켰다. 박민정은 신속하게 구급상자를 꺼내 미란의 손을 살폈다. 반창고를 떼어내자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났다. 생각보다 깊네요. 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어머니 자꾸 괜찮다고만 하시면 안 돼요. 민정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로 감싸주었다. 미라는 그 손길을 가만히 받으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저는 박민정이라고 해요. 사촌 동서분의 지인이에요. 오늘 같이 오게 됐는데. 아까 일 봤어요. 민정의 말에 미란의 몸이 굳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은 어머니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 여성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머니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정의 눈빛은 따뜻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해도 돼요. 그건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미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3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민정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미란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 제 연락처와 상담센터 주소가 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니면 그냥 찾아오셔도 돼요. 제가 있을게요. 미라는 명함을 꼭 쥐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엄마 밥 먹었어요?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녀는 엄마와 민정을 번갈아 보았다. 유진아 인사드려. 이분이 박민정이에요. 어머니 손 치료 좀 해드렸어요. 따님이시구나.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네요. 민정이 미소 지으며 유진에게 인사했다. 유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상처가 깊으니까 며칠간 조심하셔야 해요. 민정은 다시 미란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만 나가볼게요. 꼭 연락하세요. 약속이에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이 부엌을 나가자 유진이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응. 좋은 분을 만났어. 미라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희망 여성상담센터 박민정. 그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재현은 동생들과 담소를 나누며 태평했다. 아까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했다. 아니 애초에 그에게는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란에게는 달랐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히 그릇 하나가 깨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쌓여온 모든 굴욕과 고통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미라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시누이들은 가면서도 한마디씩 던졌다. 언니, 오빠한테 너무 대들지 마요. 남자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명절 음식은 잘 차렸어요. 수고했어요.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들을 보냈다. 모두가 떠난 후 집안은 전쟁터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미라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유진과 도연이 도왔지만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재현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라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다. 그때 재현이 말했다. 내일 아침은 뭐 해줄 거야? 미란의 발걸음이 멈췄다.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내일 아침 식사가 궁금할 뿐이었다. 된장찌개 끓일게요. 미라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 글씨를 다시 한번 읽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라는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그 문을 두드릴 날이 올 것 같았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되어 날개를 퍼덕이는 꿈이었다. 새장 문은 열려 있었지만 새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미란의 손등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거즈를 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깨지는 그릇 소리, 시누이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박민정의 따뜻한 손길. 미라는 매일 아침 서랍을 열어 그 명함을 꺼내보았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내가 뭐라고 상담을 받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자책과 의심이 그녀를 올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라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돌아보니 박민정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 선생님. 우연이네요. 장 보러 오셨어요? 손은 좀 어때요? 민정이 미란의 손을 살펴보았다. 거즈는 제대로 갈지 않아 지저분했다. 아직 다 낫지 않았네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근처에 제가 봉사하는 센터가 있는데 들러서 제대로 소독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괜찮다고 하시네요. 민정이 부드럽게 웃었다. 어머니, 저 오늘 오후에 센터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소모임이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러보세요. 구경만 하셔도 돼요. 미라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정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럼 잠깐만요. 좋아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장 보신 거 제 차에 실어요. 민정의 차는 센터까지 10분 거리였다. 조용한 주택가 2층 건물에 희망 여성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여기에요. 올라가요.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다. 따뜻한 조명, 편안한 소파, 벽에는 희망을 주는 문구들이 걸려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 안에는 이미 4~5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나이는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민정이 미란을 소개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미란은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민정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미란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한 여성이 입을 열었다. 저는 이번 주에 드디어 이혼 조정 신청했어요. 5년 걸렸네요.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민정이 격려하자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두려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애들은 어떡하나. 그런데 여기 오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걸요. 다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새로 오신 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이야기 나눠주세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30년간 숨겨온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꺼낼 수 있을까?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됐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존경하죠. 그런데 집에서는 달라요. 말을 꺼내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저는 늘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모자라서 남편이 화를 내는 거라고. 그런데 며칠 전에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그릇을 던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민정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무서워요. 변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오늘 여기 온 것만으로도 큰 용기예요. 다른 여성들도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는 경제적 학대를 당했고 누군가는 정서적 폭력에 시달렸다. 누군가는 고부 갈등 속에서 남편의 무관심에 고통받았다. 저마다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판단하지 않았고 위로했다. 어머니, 우리 센터에서는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심리 상담도 진행해요. 필요하면 쉼터 연계도 해드리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기대세요. 민정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후 미라는 센터를 나섰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는 것 같았다.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민정이 물었다. 네, 올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24시간 핫라인이 있어요. 미라는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조차 잊고 살았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며 살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그 하늘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미라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재현을 바라보았다. 네,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우리 때는 말이죠. 재현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상대방이 누구든 그는 밖에서 항상 이랬다. 자상하고 배려심 많고 지혜로운 어른. 하지만 미라는 이제 알았다. 그것이 가면이라는 것을. 전화를 끄는 재현이 미란을 보았다.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드릴까요? 됐어. 알아서 먹을게. 재현은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이 사람을 존경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이웃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삶은 산산조각나 있었다. 30년 동안 그녀는 이 사람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그의 성공을 위해, 그의 체면을 위해, 그의 기분을 위해. 자신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미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민정이 준 명함과 함께 오늘 센터에서 받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법률 상담 절차,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보. 그녀는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았다. 하지만 천천히 읽어나갔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며칠 후 미라는 다시 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조정과 재판의 차이. 미라는 메모를 하며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어머님 경우는 장기간의 정서적 폭력과 간헐적 신체적 폭력이 있었으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증거요? 네. 병원 진료 기록, 상처 사진,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이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꼭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막막했지만 동시에 조금씩 길이 보였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야? 응, 밖에 나왔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 어디 좋은 데 다녀? 유진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응.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미라는 잠시 멈춰섰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혼을 결심했다고? 아니, 아직 결심한 건 아니었다. 다만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을 뿐.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다. 일주일 후 미라는 용기를 내어 유진과 도연을 불러 앉혔다. 재현이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한 저녁이었다.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요즘 상담센터에 다니고 있어. 여성 상담센터. 엄마. 유진의 눈이 커졌다.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다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삶을 살고 싶어서. 아빠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 다만 엄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밖에서는. 그런데 엄마한테는. 그렇지 않았어. 오랫동안. 유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엄마. 우리 알았어. 명절 때도 봤고.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괜찮아.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너희 일에 집중해.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걱정하죠. 도연이 말했다. 엄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에 미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며칠 후 미란은 재현에게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결심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재현은 벌떡 일어났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일도 못하면서.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무슨 길? 여자들끼리 모여서 남편 욕이나 하는 데서?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 이제 통하지 않아요. 미라는 서류 봉투를 재현 앞에 내밀었다. 이혼 조정 신청서예요. 법원에서 연락 갈 거예요. 재현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던졌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먹여 살려주고 지붕 밑에서 재워주고. 저를 사람 취급 안 한 게 잘못이에요. 폭력을 쓴 게 잘못이에요. 폭력? 그게 폭력이야? 부부 싸움이지. 법에서는 폭력이라고 하더군요.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재현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재현은 태도를 바꿨다. 갑자기 다정해졌고 꽃을 사왔고 외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다. 너무 늦었어요. 진작에 그랬어야죠. 재현은 분노와 애원을 반복했다. 하지만 미란은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법원 조정은 실패로 끝났다. 재현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거부했다.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하지만 미란의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 상처 사진, 명절날 사건의 증인 진술, 심지어 몰래 녹음한 욕설과 폭언까지.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재현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판사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며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0%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게 무슨...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이혼 후 미라는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했다. 박민정의 도움으로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1년 뒤에는 정식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축하해요, 미란 선생님. 센터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다. 이제 그녀는 미란 씨가 아니라 미란 선생님이었다. 상담사로 일하면서 미란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내담자가 물었다. 물론이에요. 저도 57살에 시작했어요. 늦은 건 없어요. 2년이 지났다. 미라는 이제 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담사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과 공감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센터 소장이 제안했다. 미란 선생님, 유튜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선생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50대, 60대 여성들이 유튜브 많이 봐요. 선생님 같은 롤모델이 필요해요. 고민 끝에 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채널 이름은 미란쌤의 두 번째 인생. 첫 영상의 제목은 57세에 이혼하고 상담사가 된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이야기는 서서히 퍼져나갔다. 저도 57살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30년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시작해야겠어요.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에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 10,000명,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미라는 매주 영상을 올렸다. 가정폭력 대처법, 이혼 소송 준비 과정, 중년 여성의 경제적 독립, 심리적 치유.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들이었다. 3년 후 그녀의 구독자는 50만 명을 돌파했다.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책 출판 제안도 받았다. 미란 선생님, 이번에 종합편성 채널에서 고정 패널로 모시고 싶다고 해요. 매니저가 말했다. 정말요? 네.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중년 여성들의 재기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미라는 방송에 출연했고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녀는 단순히 유명인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대학교 여성단체, 기업, 심지어 국회에서도 초청이 왔다.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녀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유튜브 수익과 강연료, 책 인쇄로 미란의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다. 이제 그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을 뿐 아니라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5년 후 어느 가을날. 미라는 60대 초반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고개 숙이는 여자가 아니었다. 강연을 마치고 호텔 로비를 걷는데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윤재현이었다. 5년 만이었다. 재현은 초라했다. 한때 당당하던 어깨는 축 처졌고 옷차림도 허름했다. 머리는 많이 벗겨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그는 미란을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다. 도연엄. 마? 오래간만이네요.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재현은 그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명품 가방, 세련된 옷, 당당한 자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너, 잘 지내는 것 같네.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요. 그래. 재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미라는 그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한때는 두렵고 미웠고 원망스러웠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저기, 미안했어. 그때,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미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재현의 사과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용서했다. 자신을 위해서. 너 요즘 유명하더라. 텔레비전에서 봤어. 그렇게 됐네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란는 잠시 생각했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고칠 문제였죠. 그래. 재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초라했고 늙어 보였다. 이혼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 재산, 그리고 명예까지. 주변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둘 떠나갔다. 딸 유진과 아들 도연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애들은 잘 지내? 잘 지내요. 유진이는 박사 과정 마치고 교수 됐어요. 도연이는 결혼 준비 중이고요. 그래. 잘 됐네. 재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도 몸이나 잘 챙기세요. 그 한마디에는 동정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평범한 인사였다. 미라는 더 이상 그와 나눌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재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당당히 뒤돌아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경쾌하게 두드렸다. 재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그늘 아래 숨어 살던 여자.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밝은 빛을 내며 걷고 있었다. 미라는 호텔 밖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그녀는 손에 든 핸드폰을 확인했다. 다음 주 강연 일정, 유튜브 촬영 스케줄, 출판사와의 미팅.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다. 미란 선생님.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센터 동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다는 분들 많았어요.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57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 이제 그녀는 62세였고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장미라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늘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당당하게 웃으며 자신의 길을.